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는 건데요.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 검찰을 비판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를 조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7개월 뒤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선 대검찰청 부서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MBC가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 미수와 한 검사장 연루 의혹을 보도한 뒤였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반년 뒤 유 이사장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한 검사장을 비방하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기소했고 재판 11달 만에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영향력이 큰 유 전 이사장이 파급력 있는 방송에서 불법 사찰과 뒷조사 등 가짜뉴스를 양산한 중대 사안이라며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사과하긴 했지만 당사자에게 사과하거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추측과 의견을 밝힌 것이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유 전 이사장은 채널A 기자가 자신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검찰이 자신을 조사할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후회는 없고 자신이 징역 1년을 산다고 정의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6월 9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에 대한 봐주기이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게 하고 수사 기능은 떼어내는 법안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하루 종일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 수사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또는 다른 범죄자 모두 다 무혐의 처분할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게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동시에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수사의 형평성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요지부동이고 함흥차사입니다. 도리어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시민은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일만 하고 수사는 못하도록 하는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 식구에겐 비단길을 깔아주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 모든 개혁도 때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검경 수사권 분리 간담회를 열고 법안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당론을 결정하고 새 정부 출범 전 이번 달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검찰 출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대통령들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저 양반은 그럴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견제 방안은 무엇인지 등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에 당력이 쏠리는 것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법안 추진이 실제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자, 그러면 법조팀 양소연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양 기자.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한 게 어제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늘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시점이 좀 공교롭긴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오늘 재판이 예정돼 있었고요. 네. 법관 인사 이동 이후 첫 재판이어서 이전에 진행된 내용을 살피는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절차가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되면서 검찰 구형까지 이뤄진 건데요. 재판부도 당황스럽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생각할 게 많은 사건이니 시간을 좀 갖고 2달 뒤인 6월 9일에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이게 저희 MBC가 처음 보도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정확히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네.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이 왜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받게 된 건지 요거 상기 차원에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당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한 발언 때문인데요. 네. 일단 들어보시죠. 네. 인터넷 쳐서 나오는 윤석열의 가장 최측근 그 검사장입니다.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렇게 치면 딱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윤석열하고 되게 가까운 검사장이고 이런 특수 사건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네, 이게 누가 봐도 한동훈 검사장 얘기다 보니까 채널A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네. 또 수사를 받게 된 채널A 기자들 대화방에서 한 검사장이 수시로 언급된 사실도 채널A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름이 언급됐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수사가 무려 2년이나 걸렸어요. 그 사이에 검찰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네, 사건 자체가 공방거리가 돼버린 건데요. 검찰이 2019년이죠.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을 전방위 수사하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야권 주자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데 이 조국 사건을 지휘한 게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그렇죠. 네, 당시 정치권과 국민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 채널A 한 검사장 사건도 표류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당시 총장이 사건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었고요. 당시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수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어쨌든 어제 무혐의 결정이 나면서 법적으로는 일단 일단락이 됐어요. 네. 그렇다고 이게 보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는 일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특종 욕심에 검찰 고위 간부를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협박하고 회유했다고 했고요. 네. 또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판결이 면죄부가 아니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금은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반면 수사에서 자유로워진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요직 1순위로 부상했습니다. 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채널A 기자들이 한 검사장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이들 사이 대화 녹음에서도 뚜렷한 공모 내용은 못 찾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증거인 아이폰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저께 이뤄진 서울중앙지검 간부들 회의에서도 비밀번호를 못 풀었다고 무혐의 해도 되냐는 일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고요. 참여연대는 핸드폰을 풀지 않아서 의혹도 풀지 못했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양소연 기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이번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 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함께 연루된 손준성 검사의 공통점, 바로 수사기관이 아이폰을 압수하고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아이폰을 풀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6자리, 숫자와 영어 대소문자를 섞었으면 무려 560억 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걸 하나하나 입력해보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5번 이상 틀리면 1분 동안 잠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 틀릴 때마다 5분, 15분, 1시간 순으로 더 오래 잠깁니다. 10번 이상 틀리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가 아예 영구 삭제됩니다. 아이폰 원산지 미국에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FBI 같은 미국 수사기관들의 요구에도 애플은 10년 넘게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민간 업체들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2,000개의 지방수사기관이 전문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고 있습니다. We have to work a lot harder to give you guys a way around those security features.
so you can access, manage, and analyze all the evidence on those iPhones. 길게는 몇 년씩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연간 1,000만 원 이상 든다고는 하는데 아예 불가능하진 않은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도 한때 이스라엘에 보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보도자료에서 이례적으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수사력 한계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보냈는지 여부를 포함해 어떤 방법까지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말 안 하면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걸까? 헌법에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관련 범죄가 늘면서 일부 나라들은 이런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선 아동 음란물과 테러 같은 사건에선 비번을 말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형사소송법에 비밀번호를 풀라고 피의자에게 명령할 권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런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한동훈 금지법 제정을 시도했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과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 이건 되게 양립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고요.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 이젠 공익과 기본권 사이에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모두 8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 2012년 40억 원에서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시세보다 훨씬 적게 신고한 의혹이 있고 주택 임대를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서울 적선동 자택입니다. 지난 1989년 장인으로부터 3억 8천만 원에 매입한 걸로 알려졌는데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목록에 이 집의 가격을 25억 4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실거래가는 이보다 훨씬 높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게 150평이었는데 60억, 70억에 이제 실거래는 됐어요, 작년에. 실제 한 후보자는 지난해 이 집을 부동산에 100억 원대에 매물로 내놨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재산신고 목록의 25억 원과 비교하면 70억 원 정도를 줄여서 집값을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후보자 측은 시세를 정확히 몰라 한번 내놓은 것일 뿐이고 주택가격도 규정대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축소신고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후보자는 현금 재산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을 합치면 51억 원으로 10년 사이 26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여기에 후보자 부부의 골프 회원권과 다이아몬드 반지, 부인의 인천 땅 등을 합치면 10년 사이 총 재산이 40억 원에서 82억 5천만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4년간의 김앤장 고문료는 모두 19억 7천만 원이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재산 형성의 적절성을 놓고 집중적인 검증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한 후보자가 산업통상 분야 고위공직자로 일하던 90년대 자택을 10년간 미국계 대기업 2곳에 임대해 총 6억 원의 월세를 받고 또 3억 원가량은 선금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후보자 측은 중개업소가 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 이해충돌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가성 거래가 의심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마치 윤석열 당선자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매입했다는 것에 대해 우연이다, 몰랐다고 변명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역량과 공직윤리, 국민검증 등 3가지 원칙에 맞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조직 개편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미루고 일단은 현 정부의 조직 틀 안에서 장관 인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폐지 입장을 강조했던 여성가족부 장관도 일단 임명을 하겠다는 건데요. 여소야대 국면에 여성계 반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을 새 정부 취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엄중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한 국정 현안에 집중하겠다며 내각 인선도 현 정부의 조직 체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한 여성가족부의 장관도 일단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나온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임무를 띠고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선 법을 바꿔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 정부 조직 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은 민생 현안 등 국정을 챙기는데 오히려 그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또 여가부 폐지에 대해 여성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표심을 얻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내각 인선도 당초 예상보단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기자들을 만나 아직 검증 보고서가 올라온 게 없다며 후속 인선은 오는 일요일 검증이 끝난 사람부터 당선인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이태규, 나경원 의원 등 정치인들의 입각이 유력하단 관측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고 국정원장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어서 취임 이후에나 인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새 정부의 명칭과 관련해 별도의 수시가 없이 윤석열 정부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자,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보수적인 성향의 고시 출신, 서울대 출신, 그리고 5, 60대 남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고시, 서울대, 보고서 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30대 장관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력 중심의 인선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보 시절 윤석열 당선인은 내각의 30대 청년들을 많이 기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30대 장관 한 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이 아니라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30대 청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정이 확정된 추경호, 최상목, 김소영, 경제라인은 모두 5, 60대 남성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9개 주요 일간지가 장관 후보자로 거론한 58명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남성이 87.9%였습니다. 여성은 나경원, 윤희숙, 이미자 등 전현직 의원 7명뿐입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34명, 절반 이상입니다. 국방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사관학교 출신을 빼면 서울대 비중은 더 올라갑니다. 후보자들의 이력도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보수적 인사들이거나 고시 출신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 벌써 보고서 내각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선인 측은 인사평중 우려에 대해 세대나 지역, 성별보다는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 할당, 지역 안배 같은 고려 요소는 자리 나눠 먹기에 불과하다는 당선인의 생각이 반영된 겁니다.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나눠 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인수위 구성부터 서울대 50대 남성이 대다수였고 실제 장관 지명마저 한 다리 건너 다 아는 끼리끼리 인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다양성이 부족하고 결국 대국민 소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부산대학교에 이어서 고려대학교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결정은 지난 2월에 했는데 고려대가 한 달도 더 지나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조 씨 측은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즉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 씨가 지난 2010년 입학 당시 제출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내용이 적혀 있던 걸 확인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에서 조민 씨의 활동 경력 가운데 7가지를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 및 논문 등 4개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지난 2월 22일 조 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의결해 28일 본인에게 통보했고 3월 2일 조 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도 더 전에 결정됐던 내용을 이제서야 공개한 겁니다. 대선 일정 등 정치적 고려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고려대는 위원회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자신들도 교육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다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부산대가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데 이어 고려대도 학부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조 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민 씨는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며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란 겁니다. 조 씨 측은 2010년 입시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에서 자료가 부족하다면 불처분으로 종결했어야 한다며 입학 취소는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게 하는 사형 선고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 곳곳에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죠. 남아메리카 페루에서, 인도 뉴델리에서, 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여러 도시들이 지금 시위로 몸살을 겪고 있는데요. 기름값에 곡물 가격까지 올라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아메리카 페루의 도심, 거리에 화염병이 날아들고 방패 뒤에 몸을 가린 경찰을 시민들이 몽둥이로 공격합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쏘며 맞섭니다. 비싼 물가에 항의하는 시민들 시위가 이어지자 정부는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습니다. 인도 뉴델리,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들어 경찰에게 던집니다. 머리 위에 이고 달리던 가스통도 던집니다. 폭등한 연료값에 오토바이도 가스통도 고철 덩어리가 됐다는 항의 집회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도 물가 항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가속시킨 지구촌 물가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에너지 부국인 러시아와 밀과 옥수수 등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공급이 막히면서 올 들어 국제유가는 28%가 올랐고 밀 선물 가격도 37%가 뛰었습니다. It will have global context impact beyond anything we've seen since World War II. 우크라이나산 곡물 의존도가 80%가 넘는 이집트와 레바논에서는 빵값이 2배 가까이 오르며 정치적 긴장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정권 교체도 식량 가격 폭등이 원인이 된 아랍의 봄 시위로 촉발됐습니다. 이미 비싼 연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단전이 되고 있는 스리랑카에서는 대통령을 갈아치우자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여파는 서방 국가로도 넘어오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트럭 기사들이 비싼 기름값에 항의하며 보름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마트 진열대에서 밀가루와 해바라기 씨유가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급해졌습니다. 빅스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금리를 한꺼번에 크게 올리는 걸 의미하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자,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 당장 대출이 많은 분들부터 고통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중순에 열렸던 미국 중앙은행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다수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기준금리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게 보통인데 한꺼번에 2배 폭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른바 빅스텝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이미 3월에 한 번 올려 0.5%입니다. 빅스텝 3번이면 단숨에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We'll be looking at the inflation outlook
and making a judgment. And if we conclude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raise interest rates more quickly, then we'll do so. 본격적인 긴축도 시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미국이 푼 돈이 5,700조 원인데 이르면 5월부터는 매달 최대 116조 원씩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성장이 다소 흔들릴 수 있을지라도 일단은 물가를 잡는 데 포커스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라고 봅니다. 강력한 긴축이 예고되자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밤사이 나스닥은 2.2% 떨어졌고 오늘 코스피 역시 2,700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미 3번이나 금리를 올린 한국은행도 추가 인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시중금리는 이미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를 돌파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6.2%짜리까지 등장했습니다. 향후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요. 파산하는 가계들이 증가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가계대출이 사상 최고인데 내 집 중 세 집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긴축의 고통이 본격화될 거라는 뜻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만 명대로 일주일 전보다 10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줄지 않는 게 바로 하루 300명 넘는 사망자 규모입니다. 사망자 열의 9은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연령대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 전체로 넓혀야 하는 거 아닌가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엿새째 줄어들던 사망자가 다시 반등해 3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코로나 사망자는 348명으로 일주일 전 375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기간 꾸준히 줄고 있는 위중증 환자와 비교하면 감소세가 확실히 더딥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망자가 줄 것이라는 게 방역 당국의 전망이지만 낙관하기만은 어렵습니다.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층. 무엇보다 이들 연령대가 신규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 초 8%대에서 20%로 뛰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고위험군 확진자가 많아지면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의 90% 가까이가 3차 접종을 마치긴 했지만 지난 겨울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중증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60대 이상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면 치명률이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들만 4차 접종을 하고 있는데 고령층 전반으로 넓히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선 50대부터 유럽은 80세 이상을 4차 접종 대상자로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3차 접종으로 고령층의 중증화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6개월 후에 과연 어떤 상황이 될지, 즉 찬바람이 나는 겨울철이 가까워지면 바이러스는 활동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다시 맞닥뜨리게 될지는. 전문가들은 또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하고 먹는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것 역시 사망자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만약 코로나19가 독감 같은 풍토병이 된다면 한국이 그 최초의 나라가 될 거라는 해외 전문가의 전망이 있었죠. 어제 저희도 아직 우리나라도 그 단계엔 멀었다는 분석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말을 한 보건 전문가에게 직접 이런 전망을 내놓은 근거가 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전염병 전문의 모니카 간디 교수.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쓰는 미국의 저명한 감염병 전문가입니다. 간디 교수가 한국을 첫 번째 엔데믹 국가가 될 거라고 전망한 첫 번째 이유는 높은 백신 접종률입니다. At a 96% vaccination rate, at a high booster rate among older populations, South Korea is doing everything possible. You have the highest vaccination rate in the world. 바이러스와 동거를 해도 관리 가능할 정도로 사실상 전 국민이 백신으로 무장했다는 겁니다. 물론 백신만 믿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치명률이 미국과 영국의 10분의 1 정도로 낮은데 그동안 축적해온 바이러스 대응 전략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The 5 strategies to reduce transmission were masking, distancing, ventilation, contact tracing, and testing. They even did that after the vaccines. 간디 교수는 풍토병 단계에선 환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습관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장 풍토병으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조건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Why should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Korean people pay attention at this time? South Korea, I think, is in a transition period, but when they get to past this surge, I think looking at hospitalization, severe disease as your metric of success, just like we do with influenza, will enable you to go into endemic phase. 우리 정부는 풍토병 전환 정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엔 오미크론이 결코 끝이 아닐 거라는 분석이 작용합니다. Omicron could be viewed as a signal of this pandemic nearing its end. That is conceivable, but you can't count on anything when you're dealing with a virus that has fooled us so many times before. 한국이 보건의학적 역량이 높다 하더라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건 이 잡힐만 하면 변신을 거듭하는 이 영악한 바이러스를 결코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음식 배달도 쇼핑도 이제 플랫폼에 의존하는 시대.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이 플랫폼 업체에 내는 이런저런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게 주인이 $10,000짜리 배달 파스타 한 그릇 팔고 내는 수수료가 4,700원. 파스타 값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작 돈 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파스타집. 코로나가 터진 뒤 손님은 받지 않고 배달 전문으로 바꿨습니다. 매출 전체를 배달 앱에 의존합니다. 배달료로 얼마나 쓰고 있을까? 배민원의 정산 내역. 1,900원짜리 파스타 한 접시를 팔았습니다. 배달료 6,600원 가운데 손님이 3,000원을 냈습니다. 파스타집 사장은 나머지 배달료 3,600원에 각종 수수료 1,100원을 부담합니다. 손에 쥔 건 6,200원, 남는 게 없습니다. 아침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14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인건비가 안 나와요. 지난해 6월 시작된 배민원 서비스. 처음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배달료 일부를 지원해줬지만 최근 이걸 없앴습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보이콧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손글씨로 배민원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손님들에게 호소하는 사장님들까지 등장했습니다. 배달료만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식당 사장님들은 앱에 더 많이 노출되려고 광고비도 따로 냅니다. 하지만 배달료도 광고비도 어떻게 책정되는지 사장님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수료를 아무래도 높이 설정하신 사장님들이 더 많은 고객한테 상당히 노출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러니 깜깜이 상태로 식당들끼리 서로 광고 경쟁을 합니다. 플랫폼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을 모르겠어. 옛날 공개를 안 하니까. 처음에는 5%로 시작했는데 경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평균이 9%가 됐어요. 야놀자 같은 숙박 플랫폼도 비슷합니다. 광고비를 또 안 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글로 몰리는데 그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광고비에 따라 노출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배달료 같은 각종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려주고 계약서에 담으라는 법입니다. 거래액 1조 원 또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야놀자 등 19개 플랫폼 업체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영업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이 같은 거대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과 갑질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규제를 위한 법안을 앞장서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자율규제, 즉 법으로 정하지 말고 업체들에게 맡기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은 말이 자율규제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경아 기자입니다.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쿠팡의 자체 브랜드 밀어주기 의혹,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강제 징수 논란까지 플랫폼의 갑질과 횡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은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 최소한 계약서라도 잘 쓰자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20년에 통과됐던 약한 수준의 규정,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수준의 법안이거든요. 하지만 새 정부는 부정적입니다.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혁신의 하나로서 그 사회 전체가 발전하는데 리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이런 기조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면면에서도 드러납니다. 경제 1분과 전문위원 권남훈 교수, 미리 규제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쟁 상황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느냐. 문제가 생긴 다음에 손을 대도 되지 않느냐. 또 다른 전문위원 박익수 변호사, 18년 동안 김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LG U+, KT 등 대기업들 편에 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맞서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반대하는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렇게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과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새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카카오는 5년간 3천억 원의 상생기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인들은 온라인 플랫폼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이 자율 규제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냐는 겁니다. 필요시 최소 규제를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같은데 통제되지 않는 기업은 약자를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상생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없고요. 이미 비슷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지난달에 더 강력한 디지털 시장법에 합의했고 미국 의회 역시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반독점 패키지 5개 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지난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부장검사가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2달 전에도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검찰이 부장검사 때랑은 다르게 기소를 해서 벌금형을 받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올림픽대로 위. 하얀 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가 있지만 차량들이 무시하고 가로지릅니다.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한 듯 안전지대 차선 일부는 닳아서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8일 현직 부장검사인 A씨가 몰던 차량이 이곳에서 옆 차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4차선을 달리다 차선을 바꾸려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옆 차선을 주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안전지대를 넘어 길가 쪽 차선으로 끼어들려 하다가 직진하던 피해 차량과 앞부분끼리 충돌한 겁니다.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피해 운전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 검사의 안전지대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한 달 뒤 기소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A 검사의 차량이 안전지대에 들어간 건 맞지만 충돌은 안전지대 바깥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안전지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A 검사의 사고 2달 전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8일 이번엔 반대로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려던 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차선을 바꾸다 직진하던 차량의 뒤편을 들이받은 겁니다. 역시 안전지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검찰은 이때는 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4차로와 올림픽대로 진입 전 도로에 쌓이는 안전지대 구간으로 진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장소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전지대 침범 사고는 안전지대 밖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안전지대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면 안전지대 침범 사고에 해당됩니다.
2달 간격으로 똑같은 위치에서 벌어진 비슷한 사고였는데 검찰의 판단은 정반대였던 셈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은 상급시민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다며 A검사 사건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해부터 보행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도심의 큰 길에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에서는 30km 이하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시행 1년 만에 인수위가 이 속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인도를 벗어나 도로로 뛰어다니는 아이도 있습니다. 차들은 하나같이 느릿느릿 지나갑니다. 속도가 30km 아래로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저기 20km예요. 그만큼 또 애들 보호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괜찮. 어린이 보호구역뿐 아니라 지난해 4월부터는 도심 지역의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30km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속도가 제한된 지역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전년 대비 16.7%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 같은 제한을 탄력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구간은 제한 속도를 50km에서 60km로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심야 시간엔 시속 40에서 50km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률적인 속도 제한에 불편함을 호소했던 운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는 좀 조정을 해서 운행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밤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건 아니라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를 더 빠르게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등하교 시간 아니어도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이제 막 효과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불과 1년 만에 다시 바꾸는 것 자체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탄력적으로 하면 우리는 왜 탄력적으로 안 하냐 그런 민원이 엄청 들어오겠죠. 50 이상은 못 달리는구나 이런 인식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제도를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차 지역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 세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부차에서 전해온 우크라이나 국기에 입을 맞추면서 연대를 표시했고요. 끔찍한 잔악행위라면서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집중 포격 지역이죠. 마리우폴의 시작은 도시가 현대판 아우슈비츠가 됐다면서 절망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티칸시티 예배당에서의 수요 예배. 프란치스코 교황이 양손에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쳐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양이 새겨진 국기는 여러 군데 때가 묻어 시커멓습니다. Questa bandiera viene dalla guerra, proprio da quella città martoriata Bucha. E anche ci sono qui alcuni bambini ucraini che ci accompagnano. 부차는 철수하는 러시아군에 의해 민간인 집단 학살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교황은 부차를 순교의 도시라고 표현하며 전쟁에 희생된 민간인들을 애도했습니다. 부차에서 도망쳐 살아나온 아이들을 단상으로 올려 축복을 전하고 우크라이나 국기에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A questa guerra si facciano tacere le armi, si smetta di seminare morte e distruzione. Preghiamo insieme su questo. 교황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방문을 검토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전쟁의 참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을 받은 남부 도시 마리우폴은 5천 명이 넘게 숨졌고 남아있는 12만 명은 도피할 길이 막혔습니다. 포위된 도시는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음의 수용소, 제2의 아우슈비츠가 됐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동식 화장시설에서 시신을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Знакомых, которых коснулось. У нас тут уже, в общем, много кого коснулось, кто просто вышел, и осколок в бок попал сразу моментально.
미국은 G7, EU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고 푸틴 대통령의 두 딸의 자산 금융 거래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맞춰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습니다.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4월 15일이라는 날짜를 콕 집어서 말을 했는데 이유가 뭔지, 또 핵실험이 아닌 다른 도발의 가능성은 없는지 곽승규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4월 15일은 북한에서 태양절로 불리는 날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날, 말하자면 북한의 건국 신화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을 맞아 북한은 이런 대규모 열병식을 엽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이 가장 위대한 나라라는 신화를 보여줘 일체감을 높이는 거죠.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영웅처럼 등장하는 극적인 행사가 올해도 열릴 텐데 110주년 행사라 다른 때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점쳐집니다. 문제는 북한이 열병식을 넘어 더 극적인 행사, 즉 추가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째 가능성은 핵폭탄 실험, 둘째 가능성은 추가 미사일 실험입니다. 핵실험은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라는 거짓 신화를 연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 발사를 택한다면 지난번 영상에서 보듯 김정은을 헐리우드 영화 속 영웅처럼 신화의 주인공으로 포장하기에 좋을 겁니다.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시험, 둘 중 어느 것이 먼저일지 그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4월 15일을 계기로 한 미사일 추가 도발과 핵실험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습니다. I think it could be another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nuclear tes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i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2018년 파기됐지만 지난달 말 새 통로를 뚫는 움직임이 포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이 3번 갱도를 복구해 핵실험을 준비하는데 짧게는 한 달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갱도 입구와 진입로를 고치고 방사능이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차단벽 등을 정비하는데 적어도 한 달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갱도 내부가 멀쩡하고 지름길을 뚫으면 복구 시간은 줄어들지만 일주일 정도 남은 태양절까지 맞추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백마를 탄 김정은 위원장의 영상처럼 2020년대 들어 김 위원장을 주인공으로 한 신화 창조에 주력하는 흐름도 변수입니다. 거대한 ICBM 앞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는 시각적 이벤트를 또 만들기 위해선 핵실험보단 영상으로 공개하기 편한 미사일 시험 발사부터 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핵실험까지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어떻게 판단할지 문제가 남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ICBM 발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긴장 단계를 바로 끌어올리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스스로 홍보한 상황에서 다음 단계인 핵실험으로 곧장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4월 15일 태양절 이후에도 북한 내부적으로는 의미가 큰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군 90주년 등이 이어져 4월 내내 긴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네, 요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출마가 웬 말이냐, 송탐대실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등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최재성 전 수석 등 최근 민주당 586 세대의 용퇴 흐름과 정반대로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당의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SNS를 통해 지방선거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땅한 후보가 나서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내에선 공개적인 비판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문계 의원들이 집단으로 성명서까지 내며 후안무치라고 직격한 데 이어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을 탐하다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송탐대실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선 때 안 나오겠다고 해놓고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나오는 분에게 표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송탐대실이에요, 송탐대실. 대선에 패배한 당대표가 그것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장본인이 지방선거에 나서면 국민들이 정신 차렸다고 봐주겠냐는 비판입니다. 마이너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대선 패배라는 큰 뭐 중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거 아니냐. 하지만 송 전 대표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한 채 당내외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송 대표 출마를 명분 없는 복귀라고 비판했던 박주민 의원도 오늘 경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SNS를 통해 출마를 알리며 세대 교체, 시대 교체, 그리고 젊은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선 흥행을 위해선 두 후보에 더해 새롭고 참신한 인물의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 때문에 동해안 지역에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양간지풍까지 예보가 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간지풍, 양양과 간성 구간에서 부는 강풍을 말하는데요. 워낙 고온 건조하고 속도까지 빨라서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인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과 주말은 바람이 더 강해지고 특히 강원도 산지에는 몸을 가누기 힘든 강풍이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는 내일 밤과 모레 사이 순간적으로 초속 25m, 시속 90k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 걸로 보입니다. 원인은 강풍을 부르는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입니다. 남쪽의 고기압은 시계 방향, 북쪽의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강한 서풍을 일으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밀려들어 기온도 급상승합니다. 주말인 모레 강릉과 삼척 27도, 울진 24도 등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강원도 산지와 비슷한 고도인 지상 850m 기온은 이틀 새 12도나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온이 급상승하면 대기는 더 건조해집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 더 빠르고 건조한 위험한 바람이 되는데 바로 양간지풍입니다. 양간지풍은 봄철에 강원도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고온 건조한 강풍을 말하는데 간성 대신 강릉을 넣어 양강지풍이라고도 합니다. 기상청은 그냥 서풍보다 이번처럼 남서풍이 일으키는 양간지풍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백두대간의 골짜기 방향이 남서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골짜기 방향과 바람의 결이 맞아떨어지면 바람이 더욱 증폭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이 될 위험이 크다는 말입니다. 산림청은 주말 나들이객과 등산객들은 야외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부서진 채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이런 자전거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전거들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전거를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또 새 자전거를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판매량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랫동안 손에 대지 않은 듯 뿌옇게 먼지가 쌓인 폐 자전거들이 전철여가 보관소에 방치돼 있습니다. 거치대에는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체인과 손잡이엔 녹이 슬었습니다. 자전거 주인을 향해 조치하지 않으면 수거하겠다는 경고 안내문도 걸려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인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위가도 찌푸리게 되고. 이렇게 버려지고 방치돼 있다 결국 수거되는 자전거가 서울에서만 한 해에 16,000대를 넘습니다. 바퀴를 교체하고 새 안장을 끼워 넣자 마치 공장에서 갓 나온 듯한 새 자전거로 탈바꿈합니다. 방치돼 있다가 절차를 거쳐 수거된 자전거를 고치는 건데 서울시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수리를 맡습니다. 고물로 다 팔 것인데 재정해갖고 싸게 원가로
소비자한테 돌려준다는 것이 보람을 느끼죠. 이렇게 수리된 자전거를 서울시는 재생자전거라는 이름으로 최대 70%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로 자전거를 만들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새로 고친 이 재생자전거 한 대는 탄소 배출량을 약 90kg 줄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동안은 직접 자활센터를 방문해야만 살 수 있어 판매량이 많지 않았지만 올해 초부터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면서 판매량이 다소 늘었습니다. 올해는 1,000대 이상의 재생자전거를 판매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계획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물량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재생자전거 온라인 판매를 10개구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모든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죠. 김천 상무의 상병 조규성 선수인데요. 리그 득점 1위는 물론 대표팀에서도 황의조를 위협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올 시즌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던 조규성. 코로나에 확진되고도 격리가 풀린 바로 다음 날 선발로 출전해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조규성!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어제 돌아온 선수가 맞습니까? 어제까지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며 올 시즌 8경기 6골로 리그 득점 1위. 왼발 오른발을 가리지 않는 득점력에 초인적인 회복력까지 과시한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팠어요. 3일 몸살이랑 코, 목 다 아팠어요. 완전히 이제 다 완치가 됐고 컨디션은 아픈 건 없이 너무 좋습니다. 2년 전 23세 이하 대표팀에서 강력한 왼발 중거리포로 이름을 알렸던 조규성. 도쿄올림픽 대표팀에선 탈락했지만 오히려 성인 대표팀에 발탁되며 최고의 공격수로 발돋움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스트라이커로 포지션 변경을 권유했던 대학 시절 은사도 깜짝 놀랄 만한 성장 속도였습니다. 그 1학년 때 진짜 멸치처럼 이렇게 흐물흐물 했어요. 저는 안 한다고 막 깨지고 그랬죠. 우아했는데 경기력을 보면 실제로 봐도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군입대 이후 체격도 업그레이드 됐고 상무에서 출전 기회가 많아지면서 경험이 쌓이고 슈팅 타이밍이 정교해졌습니다. 거기서 몸도 많이 지금 키워놨더라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막 정신없이 열심히만 뛰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볼을 받을 수 있을 때만 상황 판단을 많이 뛰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생긴 거죠. 올해 초 A매치 데뷔골에 이어 월드컵 최종 예선 레바논전 결승골까지 이젠 7개월 뒤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 한 건 날아오를 순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감은 항상 있고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 계속 보여드리면은 또 좋게 이제 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네, 하늘은 금세 맑아졌지만 봄바람 심술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내일은 기온도 확 오릅니다. 광주가 24도까지 치솟겠고 서울도 20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건 건조한 날씨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산맥을 넘어서면서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더더욱 메말라 가겠고 바람의 강도도 더 세지겠습니다. 오늘 건조주의보가 이미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등 실효 습도가 30% 안팎을 나타내고 있고요.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오늘 강원도 미시령에는 이미 순간 시속 100km 이상의 강풍이 관측됐고 서울도 시속 40km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는 이번 주말까지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 이른바 양간지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느 때보다도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는 온종일 맑겠고요. 출근길 서해안과 중부지방에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등 대부분 지방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요란한 봄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